이번 이 시간에는 15주차 논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두 번째 시간은 페이지가 31쪽부터 시작이네요. 자, 엉뚱한 상상, 기괴한 사람, 기괴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먼저 어휘를 봅시다. 자, 1번 늑장이란 어휘가 나왔는데 늑장이 뭐예요?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느릿느릿 꾸물거린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동원. 그러면 사람이나 무엇을 사물을 모으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거 분주 매우 바쁘다. 매우 바쁘다라는 뜻이죠. 주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뜻이죠. 주범. 차원 그러면 사물이나 어떤 생각을 하는 처지, 어떤 사물에 대해 어떤 혹은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처지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가로를 채워봅시다. 첫 번째, 아침 7시 반 등교 준비로 뭐 한 시간 바쁘죠. 그렇죠? 분주한 시간. 금손이는 언제나처럼 혀로 쓱쓱 세수를 마치고 걸 앞에 앉았다. 2번, 얼굴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산소와 음식물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통로이자 의사소통의 창이다. 뭐가? 얼굴이. 아름다움의 무엇을 떠나 차원을 떠나 생명활동의 출발점이며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3번 혓바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화합물이 바로 이 고약한 냄새의 뭐다? 주범이다. 간단한 의사표현은 눈과 얼굴 근육을 뭐하고? 동원하고, 그렇죠? 동원해 해결하고 꼭 필요한 말만 배를 바깥으로 내놓고 입으로 한다. 5번 머리에 꽃갈 모양의 뿔이 달린 중학생 깨비는 아침마다 뭔다? 늑장을 부린다. 늑장을 부린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2번 분해가 무슨 뜻입니까? 분해 나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각각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분화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야?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같은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 분석 상세히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그죠?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가 뭐냐면 윗글을 읽고 혀가 긴 것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래요. 혀가 길어서 좋은 점, 나쁜 점 무엇이냐 파악하는 건데, 자, 문단수는 몇 문단으로 되어 있냐? 1문단, 2문단, 또 여기부터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그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장점과 단점에 체크하면 되겠네요. 장점에는 동그라미, 단점에는 세모를 치면서 읽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혀가 길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자, 1문단 봅시다. 쉬는 시간 금손이는 친구들과 매점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아이스크림 한 통과 생크림이 잔뜩 발린 케이크 한 조각을 샀다. 즐겁게 간식을 즐기는 시간. 그런 그들에겐 아이스크림을 떠먹을 숟가락도 케이크를 잘라 먹을 포크도 없다. 모든 것을 길고 잘생긴 혀가 대신한다. 혀는 숟가락이면서 포크이고 신체 일부이면서 훌륭한 생활 도구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죠? 이 혀가 길어서 포크나 그죠? 숟가락을 대신하는 기능, 그러니까 얘는 장점에 해당돼요. 숟가락, 포크 등을 대신하여 음식물 섭취를 돕는다는 거죠. 그 다음 2문단 방과 후 금손이는 병원에 들렸다. 어제부터 혀에 갈색의 이끼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혀의 빛깔은 건강 상태와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사람들은 입 밖으로 비어져 나온 긴 혀를 보고 수시로 쉽게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장점이 되겠네요. 어떤 장점? 혀를 통해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 장점 3문단. 발음을 관장하고 맛을 느끼며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한 혀는 사실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짧지 않다. 목구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혀의 뿌리까지 생각해 보면 그 길이는 자그마치 10cm. 여는 혀의 장단점과는 관계가 없네요. 3문단은. 다음 4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숨겨진 안쪽의 혀뿌리는 입안에 들어온 물질이 기도로 갈 것인지 식도로 갈 것인지를 판별하여 목구멍을 막거나 여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혀가 무작정 길기만 하면 음식을 씹을 때 혀를 깨물기 일쑤고 씹은 음식을 감싸서 목구멍으로 넘기려다가 주책 없이 긴 혀가 목구멍을 막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긴 혀에 대한 동경은 괜한 욕심이다. 그러면 이건 긴 혀에 대한 단점이 되네요. 단점. 어떤 사고? 첫째, 혀가 너무 길면 음식을 먹을 때 혀를 잘 깨물 수 있다. 두 번째, 음식을 감싸서 목구멍으로 넘길 때 혀가 목구멍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게 되겠어요. 긴 혀의 단점. 그 다음 5. 혀가 길면 생활하는데 편하기만 할까? 긴 혀를 입안에 돌돌 말아놓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말려 있는 긴 혀로 말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긴 혀의 단점이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혀가 길면. 그 다음 5문단. 자, 혀는 다양한 종류의 모양을 입천장과 목구멍을 누비며 발음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모음과 자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발음을 돕는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혀 끝에 자유로운 움직임이 필수이다. 하지만 카멜레온처럼 돌돌 말려 있거나 힘겹게 또아를 틀고 있는 긴 혀에게 입안에서의 섬세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혀의 단점인데 긴 혀의 단점 뭐야?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7문단 볼게요. 또한 혀의 점막에는 실선이라고 하는 작은 침샘이 있어서 끊임없이 침을 분비함으로써 입안과 혀가 마르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러니까 장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입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항상 침이 고여있다. 그러니까 이 혀의 장점은 침샘이 있어서 입안과 혀가 마르지 않도록 돕는다는데 이건 긴 혀든 짧은 혀든 관계없으니까 얘는 이 논제에는 부합하지 않네요. 8번. 특히 침 속에 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은 침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입안을 더욱 부드럽게 만든다. 그런데 긴 혀와 넓은 입안을 늘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양의 침이 끊임없이 분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른이나 아이나 벌어진 입 사이를 끈적끈적하게 질질 흘러내리는 침을 제어하지 못하는 애처로운 신세가 되고 만다. 따라서 긴 혀는 입안에 많은 양의 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내리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혀의 단점 중에서 혀가 길면 침을 흘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문단까지 다 봤어요. 1문단은 뭐예요? 혀가 길어서 장점은 뭐야? 숟가락, 포크 등을 대신하여 그죠? 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재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고, 2문단은 건강을 체크하기에 좋다. 그런데 얘는 뭐야? 긴 혀의 장점이 아니고 그냥 혀의 장점이 긴 혀든 짧은 혀든 관계없으니까 얘는 이제 긴 혀의 장점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그 다음 3문단 얘는 관계가 없고 4문단은 긴 혀의 단점이요. 깨물기 일수다. 목구멍을 막을 수 있다. 5문단은 단점.
그렇죠? 말을 하는데 혀가 길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6문단도 똑같은 내용. 7문단은 관계없고.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기까지는 그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써보시기 바래요. 혀가 긴 것의 장점과 단점. 정리해서 쓰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가 뭐냐면 논제가 윗글을 읽고 웃음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 그러니까 이 웃음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 보죠. 그래서 웃음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읽으면서 웃음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가문단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측면은, 자,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언어는 우리가 말로 뱉는 거죠. 음성을 말하는데, 음성이 아닌 언어를 우리는 비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음성이 아닌 언어는 뭐가 되겠어요? 손짓, 몸짓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중요한 측면은 얼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비언어적 요소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폴 에그먼과 그의 동료들은 특정한 표현을 담게 되는 안면 근육들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안면 행위 부호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 얼굴에 나타난 감정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비일관적이고 모순되는 제멋대로의 판단이나 분류 방식을 그죠? 없애고 나름의 정밀한 연구를 시도했다.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바로 폴 에그먼은 뭐에 대해서 연구했다고요? 안면 근육에 나타난 감정 표현에 대해서 폴 에그가 연구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2문단 봅시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감정 표현의 기초적 형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의 기초는 모든 인간은 동일하대요. 비록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지만 폴 에크먼 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다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폴 에그와 다윈이 연구한 주장은 거의 일치하는 것인 거죠. 에크먼과 프리스는 뉴기니의 한 고립된 원시 부족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대상인 거죠. 연구를 하였는데 이들 원주민들은 이전에 서구인들과 접촉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서 6가지 경험, 그것은 바로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 놀라움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에 담긴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이 뉴기니 부족 집단 구성원들도 이런 감정들을 공통으로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폴 에그먼의 실험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 표현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했네요. 그래서 이 문단은 폴 에그먼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 감정 표현은 동일하다. 이것은 누구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다윈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는 내용이었고요. 3문단 봅시다. 에크먼과 프리스는 페이스 체계를 이용하여 신생아들의 안면 근육 움직임에도 어른들의 감정 표현 양식과 비슷한 몇 가지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유아들도 신맛에 대한 반응에서 어른들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방식, 입술을 오므리고 얼굴을 찌푸려, 이게 뭐죠? 혐오감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무엇을 맛봤을 때? 신맛을 맛봤을 때 이런 표정을 지었다.과 유사한 표정을 지었대요. 그러나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천성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천성적이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확한 안면 운동의 형태와 그런 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크먼과 프리슨이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웃는가 하는 것,
즉 입술과 다른 얼굴 근육들의 정밀한 운동 형태 그리고 웃음을 얼마나 지속하는가 등은 문화의 형태에 달라. 무엇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웃는가? 첫째는 어떻게 웃는가? 문화에 따라 다른 웃음. 두 번째, 입술과 다른 얼굴 등 근육들의 정밀한 운동 형태. 그리고 얼마나 웃음을 지속하는가는 문화에 따라 달라.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6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라고요? 개인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1, 2, 3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단, 나 문단에서 나 단락에서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웃음을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이른바 웃음 생리학. 이게 뭐죠? 생리학적 관점에서 웃음을 연구하는 거래요. 그것은 웃음을 유머나 간지럼처럼 혹은 재미있는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인간에 보이는 즉각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으로 정리한다. 즉각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 웃음은. 그러나 그것이 웃음의 모든 면을 설명해 주진 못한다.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웃는 횟수를 조사해 보면 그 중에서 유머나 재미있는 상황 때문에 웃음이 터지는 경우는 10에서 20%밖에 안 되었다.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및 신경학과 로버트 프로빈 교수는 최근 웃음이라는 책을 출간해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웃음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돋보여.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확한 해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네요.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버트 트로핀 교수는 이 책에서 웃음은 그저 유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사회적 신호 중 하나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이 교수가 말했다는 거죠. 미국의 로버트 트로빈 교수. 미국의 로버트 트로빈 교수는 웃음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사회적 신호이다 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 문단.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근거죠? 웃음은 바로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신호 중에 하나란 거죠. 자, 그는 메릴먼드 주립대학교 학교 광장 근처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1200명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대화 도중 웃는 상황에 농담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웃는 경우는 10% 20%에 불과하다. 이건 앞에서도 나온 내용이네요. 대부분 그동안 어디 있었니 혹은 만나서 반가워요 같은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웃는다. 그러니까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 많이 웃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회적 신호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가장 큰 웃음이 터진 대화들을 보면 그다지 포복절도할 내용도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웃을 내용도 아닌데 웃는다는 거죠. 게다가 농담을 듣는 사람보다 농담을 하는 사람이 1.5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 이것은 결국 대화 상대에게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웃는 것이지 농담을 주고받아서 웃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대화를 나눌 때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웃는다. 이것은 사회적 신호이다. 이제 이 교수가 밝힌 것이죠. 그 다음 문단.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심리학과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냐 코미디 영화를 혼자 볼 때와 여럿이 볼 때 웃음의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영화를 볼 때 무려 30배나 더 많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혼자 있을 때는 재미있는 장면에서 그저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의식 중에 크게 웃다가도 이 웃음을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이내 웃음이 입가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보여줬냐? 웃음 생략이라는 것은 웃음을 생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교수인 로버트 프로비는 이 웃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연구했는데, 이 웃음은 단지 생략적 반응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사회적 신호 중 하나다.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그 실험은 뭐냐면, 사람들은 농담을 할 때보다 이제 농담 자체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웃음을 짓는 것이고, 재미있는 영화나 코미디를 볼 때도 혼자서 볼 때보다 여러 명이 볼 때 더 많이 웃음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사회적 기호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자, 문화적 요인은 뭐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게 웃음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이잖아요. 그 이 웃음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이 몇 문단에 나왔냐? 일단 가단락에서는 에크먼과 프리슨의 연구, 그죠? 연구에서 자, 인간의 웃음은 개인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면 하면서, 어떻게 웃는지, 뭐 근육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학자, 그쵸, 로버트 프리빈 학자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 그 실험 결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사회적 신호다. 그 사례로 그 실험 결과를 인용하면 되겠죠. 어떨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 많이 웃는다. 1.5배 많이 웃는다. 그것은 바로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볼 때보다 여럿이 함께 볼 때 30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 이것을 근거로 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논제가 이 글을 읽고 웃음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에 대해 논술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목적 아래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는 생활 양식, 정신, 문화를 생활 양식 혹은 정신,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웃음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웃음은 더 많이 웃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버트가 연구한 결과 사람이, 그죠, 어떻게 웃는지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웃는지, 근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12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했죠. 지문에서 이야기가 재미있을 때 웃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 많이 웃는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나눌 때, 그죠,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즐긴다 하였고요. 그 다음에 혼자 TV나 영화를 시청할 때보다 함께 시청할 때 30배 더 많이 웃는데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혼자 있을 때 그냥 생리적으로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감이나, 그죠,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사람의 웃음은 문화적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이제 이게 논제죠. 웃음 생리학에 따르면 유머로 인해서 웃는 경우는 10에서 20%에 불과하지만, 로버트 교수의 연구 결과와 실험에 따르면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사회적 신호로서 웃음이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버트 교수는 사람이 어떻게 웃고 안면 근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얼마나 웃음을 지속하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웃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일상적 대화에서 대화 자체를 즐길 때,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낄 때 그 대화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많이 웃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혼자서 영화를 볼 때보다 여럿이 함께 영화를 볼 때 30배 더 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실험으로 보면 사람의 웃음은 사회적 관계, 즉 사람들 사이에서 학습되고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하고 공유하는 생활 양식인 문화적 요인에 의해 웃음의 횟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지 않더라도 중심 내용이 들어가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써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것으로 논술 2번째 강의 마치고요. 3번째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